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60대의 시선. 인생서 사형 에세이. 철학적이지만 따뜻하게 독백과 대화체를 섞은 1만자 분량의 인생 이야기. 죽음의 한 연구를 읽고 이젠 살아있는 나를 공부한다. 1. 서문 늦가을에 읽은 책 한 권. 가을의 끝자락 마당의 감나무에 마지막 잎이 매달려 있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꺼낸 책 한 권이 있었다. 젊은 시절엔 도무지 읽히지 않던 책. 박상용의 죽음의 한 연구. 그때는 그저 난해한 문장과 신화 같은 세계에 질려 덮었던 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읽힌다. 인생의 반을 훌쩍 넘기고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통과한 내가 비로소 그 제목 속에 담긴 묵직한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죽음의 연구는 사실 삶의 연구였다. 박상용은 죽음을 통해 인간의 근원을 파고들었지만 그 끝에는 늘 살아있음의 이유가 있었다. 젊은 날엔 몰랐던 것들. 20살엔 죽음이 낯설었다. 30에는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40엔 죽음보다 실패가 더 두려웠다. 그리고 신을 넘기니 문득 죽음이 멀지 않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이제 60이 넘은 나는 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검은 문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문을 여닫는 과정이라는 걸. 가까운 사람의 죽음, 관계의 단절, 일의 마감, 몸의 변화, 아이들이 떠나는 일.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예행 연습이었다. 죽음의 한 연구에서 주인공은 끊임없이 죽음의 경계를 헤맨다. 신화와 종교, 인간과 신의 경계가 무너진 그 혼돈 속에서 그는 죽음을 통해서만 생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 문장이 나를 오래 붙들었다. 3.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으며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도 죽음은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두 번째는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더 이상 젊은 나가 아니란 걸 인정했을 때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고 또 조금씩 새로 태어났다. 박상용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들은 끝없이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을 통과하며 자기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 내려감은 고통스럽지만 그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삶의 빛이 보인다.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있음의 본질이 드러난다. 4. 삶의 언어, 죽음의 언어. 젊을 땐 세상을 언어로 재단하려 했다. 논리로 설명되고 수치로 계산되고 계획으로 완성되는 세상 말이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삶에는 언어가 닿지 않는 구석이 훨씬 많다. 박상용의 문장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의 글은 논리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를 빌려서 살아있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그는 말했다. 죽음은 삶의 대립항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저녁에 불을 끄는 것도 모두 작은 죽음과 부활의 반복이다. 사는 일은 곧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일이며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관조다. 예전엔 인생을 성취의 과정으로 봤다. 이제는 관조의 과정으로 본다. 박상용의 소설을 읽으며 느꼈다. 그의 글이 가르쳐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법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듯 파헤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연민이 있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동시에 얼마나 절실하게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연민을 이제야 이해한다. 누군가의 허점을 비난하기보다 그 허점 속에서 살아있음의 증거를 보게 된다. 6. 몸의 쇠락과 마음의 성숙. 60이 넘으니 몸은 솔직하다. 밤새 글을 쓰면 어깨가 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은 유연해졌다. 분노가 오래가지 않고 슬픔이 예전보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조용히 지나간다. 죽음의 한 연구 속 인물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은 몸의 한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 몸은 영혼의 그릇이자 죽음을 예고하는 신호기다. 나는 이제 안다. 이 몸이 버텨주는 동안 나는 살아있음의 공부를 계속할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 몸이 아직 나를 데리고 배움의 자리로 가기 때문이다. 7. 인생의 저녁에서 새벽을 본다. 박상용의 세계는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둠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곳엔 새벽 같은 빛이 있다. 그의 인물들은 절망 속에서 부활한다. 죽음을 연구하다가 결국 살아야 한다는 명령에 도달한다. 나 또한 그렇다. 인생의 저녁에 서 있지만 이제야 새벽을 본다. 젊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숨결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이의 웃음, 아내의 눈빛, 가끔 찾아오는 친구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게 내게는 부활의 신호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8. 죽음을 공부하며 삶을 연습한다. 죽음의 한 연구를 덮고 나서 나는 내 안에 질문 하나를 붙잡았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 질문은 젊은 날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훨씬 근본적이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죽음을 연구한다는 것 결국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었다. 조급함을 멈추고 눈앞의 생명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박상용이 말한 구원의 형태가 아닐까. 9. 나의 죽음 연구 노트. 요즘 나는 작은 공책을 하나 들고 다닌다. 이름하여 죽음 연구 노트. 그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렸다. 몸이 아픈 것도 나의 일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노트는 죽음을 부정하는 기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며 사는 사람의 기록이다. 박상용이 소설 속에서 신과 인간의 대화를 빌려 죽음의 의미를 물었다면 나는 내 일상 속에서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10.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문 앞에서 책을 덮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까치가 전선 위를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회귀였다. 박상용이 말하듯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식이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으며 그만큼 조금씩 살아난다. 있는 만큼 채워지고 사라지는 만큼 남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을 공부하며 삶을 배웠다. 이제 남은 생은 무엇을 더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 떠남이 아름답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죽음을 연구한다. 그리고 그 연구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삶이다. 11. 에필로그 그대 지금 살아있는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살아있음의 증거다. 박상용의 죽음의 한 연구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깊이 살아있는가? 이제 60이 넘은 우리는 안다. 인생은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걷는다. 죽음을 공부하며 삶을 연습하며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간다.